네, 안녕하십니까. 3D 시스템즈 이지훈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이랑 부품 성능 향상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해서 3D 프린팅 솔루션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3D 프린터가 이 스마트 제조와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서두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일반 공장 가면 NC 장비들을 수십 대 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요. 근데 3D 프린터가 이 기존의 가공기를 대체해 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100%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분위기가 대체하고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공기처럼 3D 프린터를 수십 대씩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하게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그렇게 한 대 한 대씩 적용해서 이제는 완전히 스마트 팩토리화해서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글로벌하게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3D 프린터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자동화 솔루션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적층 제조나 3D 프린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송이나 미디어 통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적용해 보시거나 좀 더 깊이 있게 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는 사실은 저희 회사 장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발표를 조금 빼겠습니다. 조금 스킵을 하고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어떤 부분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거고요. 좀 거창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진정한 생산을 향한 진화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생산 프로세스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제품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제품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모급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모급된 제품의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부 파트들만 조금 소량 생산을 해보겠죠. 소량 생산을 해보고 이 제품이 얼마만큼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또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이상이 없고 ROI가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겠죠. 지금 3D 프린터,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적층 제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층 제조라는 말이 조금 더 넓은 의미의 3D 프린팅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D 프린팅 기술, 그리고 적층 제조 기술은 딱 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량 생산에서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들 이야기하시는 게 3D 프린터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만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3D 프린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커버를 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D 프린터 적층 제조 기술이 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을 대체를 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은 이 검은색은 전통적인 생산 방식입니다. 금형을 만들어서 금형을 찍어내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실제적으로는 파트 수만 보시면은 파트 수가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저희도 그렇습니다. 금형을 만들어라, 차라리. 금형 만드는 비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형을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이용을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이 전통적인 생산 방식은 이 가운데 피크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즉, 처음에 금형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부분, 그리고 금형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피크가 가장 높게 나와 있고, 뒤로 갈수록 금형이 파손되거나 노후화되거나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이쪽 부분에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층 제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 뭐 금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제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생산하는 파트가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 그리고 시간이 빠르다라는 부분에서 어필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뭐 저희가 한국어로는 진부화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사실 금형을 가지고 뭐 10,000개 또는 10만 개 이렇게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금형이 파손되거나 금형이 닳기 때문에 계속 보수해야 되는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산 비용이 조금씩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형이 노후화되는 부분들을 조금은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층 제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는 이제 4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실제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적층 제조 기술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 당연히 배치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동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똑같은 부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에큐러시 내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당연히 성능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죠.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3D 프린터에서는 소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소재가 지금 현재 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A라는 소재를 사용을 하는데 그럼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이 소재를 계속 쓸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출 성형을 예를 들면 사출 성형에서 쓰는 소재들을 100% 3D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3D 프린터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재들이 기존의 사출 성형에서 나오는 제품들과 동일한 물성질을 가지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존에 있던 소재가 아니라 3D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을 해서 부품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프로세스를 다 통합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제가 파트를 조금 나눠놨습니다. 소형 부품을 생산을 한다. 당연히 3D 프린터로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생산된 제품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장기 신뢰와 안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신뢰해 뒀을 때 이상이 없는지, 또는 야외에 뒀을 때, 또는 실제 제품을 장착했었을 때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실내, 실외해서 실내에서는 8년, 실외에서는 15년 동안 그 성능을 계속 유지한다. 1.5년이죠. 1.5년 동안 그 성능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내에서 8년이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을 할 때 8년 이후에는 그러면은 이러한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타겟을 잡는 거는 기존의 전통적인 생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쓸 수 있는 제품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적층 제조는 지금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예전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이 2년, 3년만 지나도 다시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보시면 8년, 9년, 10년 이렇게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해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되면 다시 교체를 하면 되니까요. 파트를 다시 만들어서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적층 제조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소재들을 지원합니다. 엘라스토모라고 해서 약간은 연성, 플렉서블한 재질에서부터 좀 내구성이 우수한 거, 좀 강성이 뛰어난 거, 그리고 의료, 생체 적합 인증을 받은 의료용 소재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내열성이 300도 이상, 일반적으로는 100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도 이상 또는 200도 이상, 300도 이상 되는 소재들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금속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클리어하게 투명 소재들도 지원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화이트 소재인데 좀 강성이 있는 소재들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좀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들.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보시면 알 것 같고요. 3D 프린터가 어떤 경우에는 조금 너무 플라스틱이라서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조립성 테스트를 한다든지 스냅 테스트를 할 때 좀 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이제 강성이나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가지 소재들은,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연 소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제 항공기나 이런 데 그 내장재로 들어가는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다 난연 등급 FR V0 UL94 V0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난연 소재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성이 높은, 그러면서도 높은 내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재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조금. 네. 실제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프린터를 하면 이렇게 이제 단층으로 적층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단층으로 적층을 할 경우에 생산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생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연구나 아니면 개발되는 제품들이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냐면 스태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습니다. 제품 보시면은 원래는 요 한 줄만, 한 라인만 1층만 생산을 해내는 장비들인데, 최근에 나오는 장비들은 일부러 이런, 앞서서 제가 이제 스킵했었던 부분이 사실은 요 구조적인 부분, 스트럭 구조라고 해서 이 2층, 3층, 4층 올라갈 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서포트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4개 층, 또는 5개 층까지 계속 쌓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뭐 방식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제 후처리 프로세스입니다. 프린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완벽하게 완료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후처리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파트 간단하게, 일반적인 플라스틱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거는 액상 레진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파우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에 붙어 있는 불필요한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건조시키고 경화하고 그다음에 서포트 제거하고,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수작업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화를 하게 되면 전체 작업 시간은 한 180분 정도 걸리고, 이 파트 자체를 좀 대량 생산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파트당으로는 한 2분 정도면 한 개 파트를 생산해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실제 원재료가 6.8kg가 들어간 파트인데 프린터로 나온 완제품이 6.5kg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제가 서포트를 제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0.4kg에 대한 부분은 서포트고, 나머지 원재료 그대로 파트로 나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제 서포트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그 소재의 소모량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원재료 그대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파트들을 출력을 하게 되면 한 90개 정도를 한 번에 빌드로 출력을 합니다. 이게 아마 4층으로 쌓았을 거예요. 4층으로 쌓았는데 실제로 제작하는 시간은 8.5시간인데 프린터로 출력하는 시간만 5시간이고요. 나머지 후처리 시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파트당 제작 시간으로는 한 5분 정도, 그리고 소재는 개당 한 12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뭐 플라스틱 제품 조그만한 거 하나 만드는데 1200원이다. 비싸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3D 프린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차피 10만 개, 20만 개를 대량 생산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금형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은 뭐 여러 대, 다수를 놓게 되면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 같은 경우는 단지 한 대만 놓고 가동을 시킬 때보다는 대량으로 놓고 가동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뭐 2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팅 시간은 5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아침에 와서 장비를 걸고요. 오후에 회수를 합니다. 파트 회수하고 후처리하고 퇴근하기 전에 또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또 수거를 하죠. 이게 계속 24시간 돌아가는데,
많이 돌리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하는 그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3회까지 돌립니다. 5시간, 6시간 이내에 모든 파트 출력을 끝내고 아침에 걸고 오후에 걸고 야근까지 해야 되긴 하지만 저녁에 한 번 더 걸고 해서 총 3번을 돌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프린터 하면 뭐 말씀드렸던 거 장비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는 보지 마시고 장비 기능에 대한 소개는 제가 스킵할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프린터가 적층을 이렇게 해 나가면 당연히 맨 처음 쌓이는 레이어는 적층이 돼 나가면서 위에 부분의 온도보다 더 낮아집니다. 빨리 식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이 밑에는 식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계속 적층을 해 나가다 보면 이 레이어 간에 결함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열 관리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정성이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고가의 프린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열 관리를 위해서 폐쇄형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를 완전히 밀폐형으로 만들어서 전체를 그 열 라미네이트 순환으로 해서 열 관리, 열이 그 내부 챔버 내에서는 어느 위치에서든 동일한 온도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IR 센서들을 다 달아서 온도가 떨어지면 온도를 높이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다시 온도를 낮추는 형태로 자동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사실 이제 프린터와 그다음 후처리 시스템,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장비들을 다 통합해서 제가 아까 앞서 이제 4가지 조건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방식들이 결국에는 워크플로우를 통합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결국은 적층 제조 기술이 대량 생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거는 빼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열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생산 속도를 맞춰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한 방식인데 실제로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레이저를 좀 더 빨리 주사를 하거나 또는 레이저 개수를 늘리는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듀얼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품을 좀 더 빨리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게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제가 또 비슷한 이미지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구동이 되어 있는 구축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단지 한 대만 두는 게 아니고요. 여러 대의 장비를 둡니다. 그리고 로봇이 직접 컨트롤을 다 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는 프린터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역할은 데이터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데이터를 이 장비 한 대만 있을 때는 저희는 그냥 USB를 꽂아가지고 쓰는데 여러 대가 있을 때는 하나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해서 통합된 시스템을 운영을 시킵니다. 그러면 장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들이 하나로 그 하나의 시스템에서 컨트롤이 되고 각 시스템에서는 Q라고 해서 작업 명령을 내리면은 자기가 본인이 출력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빈 프린터에다가 배치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배치가 끝나고 나면 이 로봇이 끝났다라는 알람을 받는 순간 문을 열고 안에 있는 파트를 뺍니다. 그리고 후처리 쪽으로 넘겨주겠죠. 후처리 쪽으로 넘겨주면 이 후처리 쪽에서는 다시 이 오븐에다가 넣어서 경화시키고 세척, 또는 필요하다면 세척도 할 수 있죠. 세척하고 경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은 결국에는 이 시스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주는 역할만 하나, 그리고 다 된 파트를 확인하는, 검사만 하면 끝납니다. 소재도 넘기고요. 방금까지 플라스틱을 말씀을 드렸고요. 금속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속 3D 프린터는 기존에 제가 생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가요? 금형도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능은 합니다. 근데 저희는 가능은 하지만 적용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3D 프린터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금형을 만드는 소재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금형에 버금가는 수준의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속 프린터는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좀 더 자유도가 많고 자유곡면이 많고 내부 채널이 복잡한 구조들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앞서서도 이제 탄소 중립화 ESG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탄소 중립화를 위해서 탄소 포집 장치, 카본 캡처라고 하는 탄소 포집 장치에 들어가는 그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구들이 들어가는데 그 기구들 내부 채널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기존의 전통적인 생산 방식으로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물들입니다. 그렇게 내부 채널이 복잡한 구조, 열교환기라든지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 3D 프린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3D 프린터가, 금속 프린터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출력 시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그리고 금속 파우더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청결도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작업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비 내용이니까 좀 빼고요.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장비가 있고 파우더를 제거하는 장치, 그다음에 파우더를 리사이클링하는 장치, 그다음에 이 카트가 이동해서 주차를 하는 파킹 모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올인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현재도 국내외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스킵하겠습니다. 적용 분야들을 보면 금속 프린터 한계점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적용되는 곳이 이제 의료용, 이제 임플란트죠. 보통 저희가 이제 척추 케이지나 아니면 무릎 인공관절, 엉덩이 인공관절 이런 것들을 많이 제작을 하는데 3D 프린터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웨이퍼 테이블입니다. 근데 내부 구조가 워낙 채널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생산해낼 수가 없고 기존 방식으로 만들 때는 아랫부분을 만들고 위에 뚜껑을 만들어서 용접을 해서 붙입니다. 근데 사실 프린터로 하면 이게 한 번에 다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의 일체된 파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이게 그 인공위성 안테나에 들어가는 파트인데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든지 좀 자유곡면이 많은 형상들 그리고 이런 열교환기 내부 채널 구조까지 다 있는 열교환기들을 출력할 때는 결국에는 3D 프린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부분들은 정확하게는 요만큼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들은. 근데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프린터는 종류가 이제 기술에 따라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하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A라는 제품만 계속 생산해낼 거냐? 그리고 A라는 기술만 이용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액상 레진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파우더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는 금속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은 금속 파트 그 다음에 액상 레진을 사용하는 파트 여기도 마찬가지 액상 레진을 사용하는 파트 그 다음에 여기는 플라스틱 파우더를 사용하는 파트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시스템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통합돼서 어떤 부품에 대한 오더가 들어와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로 갖춰지고 좀 체계화가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되고 그만큼의 솔루션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례들이 한 군데씩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이 정도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이에 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 프로세스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산업은 계속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빨라집니다. 기존의 제조 방식에서
이제는 조금은 탈피해서 더 이상 3D 프린터가 뭐 단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단지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